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관세와 국가별 관세인 이른바 상호 관세를 갑자기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SNS를 통해 기습적으로 전한 내용에는 석연찮은 이유가 달렸는데 진짜 의도는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나온 말 그대로 기습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이행, 즉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즉 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인상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의 승인이라고 표현한 건 작년 11월 26일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걸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미국은 관보를 띄우고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까지 미국에선 통상 수년이 걸리고 한국에서도 최소 몇 달이 걸린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미국 행정부가 발의된 지 불과 2달 된 법안의 통과 문제를 운운하는 건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김민석 총리와 만난 벤스 부통령도 한미 합의의 실천을 더디게 하는 데엔 관료적 지연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선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자랑했습니다.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결국 표면적으로는 특별법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올해 대미 투자 한도인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을 사업 선정 등의 문제로 쉽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약세로 흐르는 것도 대미 투자를 낙관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 환율 상황이 한국의 경제 기초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건 투자금 확보를 서두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한 게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협상을 뒤엎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법안 통과 시점을 약속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외교 경로로 이뤄진 논의 또한 전혀 없었는데 억지 주장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오혜정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작년 10월 한미 양국 정상은 에이펙이 열린 경주에서 손을 맞잡았고 2주 뒤 양국은 무역 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11월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또한 11월 1일부터 우리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 적용했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모두 약속대로 착착 진행돼 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약속한 적도 없는 법안 통과 시점을 이유로 판을 뒤엎었습니다. 내용은 억지스런 데다 형식도 황당합니다. 이번에도 SNS를 통한 일방 통보,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연방 관보 게재 등 정상적인 미국 행정부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계속 접촉해온 양국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는데도 대통령 개인의 SNS가 모든 절차를 뛰어넘는 외교 문서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 한국의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어떠한 컴플레인도 논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은 아예 따지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역시 거액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인하를 받아낸 이유는 작년 8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벌써 5달이 넘었고 그 사이 미국과 그린란드 문제로 충돌하면서 미국 투자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안을 발의한 지 단 2달 지났고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과 계약을 맺는 등 마스가 프로젝트도 첫 발을 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진척이 더딘 게 아닌데도 오히려 동맹국인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법안 발의 조건으로 관세를 내렸지만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더디다고 미국이 느낀 것 같고요. 미국은 최근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메모리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또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기 내내 관세를 총칼 삼아 협상이 아닌 협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별개로 2주 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부처 몇 곳에 서한을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미국 기업 경영진이 차별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는데요. 국내 디지털 규제나 고객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쿠팡의 잘못을 통상 문제로 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임스 앨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과학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를 뒤엎기 2주 전입니다. 수신 참고인, 즉 내용을 함께 공유할 대상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의 투자 이행과는 관련 없는 디지털 현안에 대한 서한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서한에서 미국 측은 작년 11월 무역 합의를 거론하며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기업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한은 두 가지 현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새 법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망 사용료나 보안 규제 대상을 정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애플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으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아마 꽤 큰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차별적 형사 처벌을 언급한 건 쿠팡 경영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쿠팡 로비를 받아온 미국 정관계에선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습니다.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만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김민석 총리 등도 최근 미국을 찾아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뭘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재용 특파원. 자, 그런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면서 시점은 거론을 안 했어요. 그렇죠. 시점을 못 박아야 압박이 극대화되는데 그걸 쏙 뺐습니다. 모호한 거죠. 이건 일단 충격을 줘서 한국의 대응, 즉 협상 카드를 먼저 보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발언에서도 보듯 미국이 제일 중시하는 건 대미 투자입니다. 하지만 환율 상황도 그렇고요. 투자 대상 선정이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최근 서울발 뉴스는 트럼프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과의 투자 회의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요. 한국을 우선 압박함으로써 경쟁 관계인 한일 양국 모두로부터 투자금을 더 빨리 끌어낼 수도 있다는 희망적 계산도 가능해집니다. 일거양득인 겁니다. 결국 대미 투자금의 빠른 확보, 이걸 노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합니다. 자, 동맹에게 협상 전략으로 그러는 거다. 자,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요. 지금 갑자기 애꿎은 한국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동 팩트시트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그것도 시점까지 넣어서 못 박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따라서 또 다른 노림수를 보려면요. 트럼프의 현 상황과 움직임 그리고 그 심리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트럼프는 최근 캐나다 측에 중국과 통상 합의를 하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요. 비록 취소하긴 했지만 유럽에도 그린란드 문제를 이유로 관세 협박을 했었습니다. 최대 압박 뒤 양보를 받아내는 그 전술을 또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내적으로는 위기라는 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공격적 이민 단속으로 미네소타에서만 사망자가 2명이나 나오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질 기세고요. 보수 진영에서도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로이터의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은 38%로 최저치를 또 찍었습니다. 아직 핵심 지지층이 건재하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중간 선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지층을 달래면서 반전을 꾀하려면 주특기인 투자 압박이 최선일 거란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 판결이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르면 2월 말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투자금 유치란 대못을 더 분명히 박는다면 적어도 판결에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2% 넘게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문을 연 지 70년, 코스피 지수 설정 이후론 46년 만의 일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종가는 5,084.85,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수 4천을 돌파한 지 불과 석 달 만이고 장중 5천을 찍은 지 3거래일 만입니다. 트럼프의 기습 발언에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며 한때 4,900이 무너졌고 개인이 1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봉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심지어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마저 장 초반 4% 급락을 이겨내며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관세 인상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겁주고 빠지는 이른바 타코 발언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상 이제 끝에 가서 발을 뺀다라는 이전에 저희가 좀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당장 25% 관세에 대한 우려 자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트럼프발 위협보다는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훨씬 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HBM 메모리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8% 이상 뛰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9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올린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금융주라든지 호재성들을 갖고 있는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 추세가 최소 상반기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단기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최근 1,44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대미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닷새 만에 4원가량 올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졌지만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 관세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당정 합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시간 나온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에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게시 1시간 만에 청와대는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의 정확한 속내부터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대미 협상 과정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통해 미국 측에 대한 대응 기조도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대로 절차를 진행해 왔던 만큼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를 찾아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작년 한미 정상이 협상을 마무리한 뒤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곧바로 여야를 차례로 만났고 여당도 3월 초까지는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이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가 아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겠다고 말한 건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거론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한 탓에 결국 폐업과 자살이 속출하며 일본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압박에 밀려서 결국은 규제를 풀 것이라는 이른바 버티기 심리를 향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부당한 이익 추구라며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경고는 최근 SNS 등을 통해서도 이어져 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건설사와 일부 언론의 이른바 부동산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5천선을 돌파한 코스피 자금이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면서 향후 보유세 인상 등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집을 내놓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분위기가 여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맹신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의 눈 이준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주말 매도 상담 전화가 2통 걸려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양도세 중과가 이제 폐지된다고 하니 팔아야 되라 고민스럽다. 압구정동 이 중개업소에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간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존버하면은 결국은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굳이 지금 이렇게 쪼였을 때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강남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6.3 선거 지나면은 또 좀 유예해 주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버티면 이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오래된 속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규제가 춤을 췄기 때문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명박 정부 땐 한시 중단,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무력화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에요, 완전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정책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유세가 너무 낮은데 집값이 이렇게 높이 뛰는 과정 속에서는 자산 소득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실거주 1주택자면 아무리 고가주택이라도
장특공제를 최대 80%까지 줘야 하는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것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도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그 세금이 부동산 자산 가격을 낮추는 그 효과는 이제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 아예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 묶은 세금은 반드시 풀리고 버티면 이긴다는 시장의 맹신을 꺾기 위해선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한 번 정한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의 눈 이준입니다.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인데요. 차현진 기자가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낮 2시 10분 시작되는 이른바 V제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국민들에게 중계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인이 아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문제로 고심을 거듭한 재판부가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번에 결론이 나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씨가 주가 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 등을 근거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대가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명 씨가 김 씨 측에 제공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피선거권 자격이 연계돼 있어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통일교 게이트에 함께 연루돼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재판부가 만약 김건희 씨의 세 가지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됩니다. 김 씨는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그동안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거짓말을 하고 회유를 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12.3 내란 딱 1년 후에 열렸던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억울한 점이 많다. 특검이 말하는 건 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입장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재판 2달 만에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던 전 씨가 돌연 김 씨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며 목걸이를 제출하자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김 씨 측은 실제 착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DNA 검사도 요청했습니다. 문제의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러 매장을 찾아갔던 김 씨의 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은 김 씨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전 씨 심부름으로 가방을 교환한 거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내일 결론이 나오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넸다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두고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김 씨에 대해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면서 김 씨가 수사기간 내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진술을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은폐 시도는 통상적으로 형량을 정할 때 가중 사유로 반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구조물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정부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남은 구조물 철수를 위한 협의도 계속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에 무단 설치한 연어 양식시설과 관리시설입니다.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양국의 중간 수역,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해 문제가 됐는데 오늘 중국 정부가 양식시설을 제외한 관리시설을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 영토 인근 해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선 거리로 약 250km인데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 오는 31일 밤까지 관리시설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계획입니다. 中方企业正在实施移动管理平台相关作业，这是企业根据自身经营发展需要做出的自主布局调整。 민간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외교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조치를 중국 당국이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수년 동안 한중 양국의 갈등 요소였던 서해 구조물은 이달 초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구조물 철수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계 복원 흐름 속에 중국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로 분석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양식시설과 관련해선 입장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 수역 내 일방적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남은 2개 양식시설의 철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이 국내로 운구되면서 오늘부터 닷새 동안 기관 사회장 장례 절차가 엄수됩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엔 하루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역시 오늘 조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고열한 의장대 사이로 환히 웃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영정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관이 운구됩니다.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자 의장대 연주가 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총리 등 영접 인사들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합니다. 고인께 대하여 경례. 바로 고인의 시신은 이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는데 빈소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유족에 이어 가장 먼저 조문했고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이후 상주를 자처하며 유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 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이 전 총리에게 추서했습니다. 또 유족과 위로의 인사를 나누던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보의 감정이 북받치듯 참여정부 당시 고인의 후임 총리였던 한명숙 전 총리와 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유시민 작가도 눈물을 보이며 애통했습니다. 우 의장 등은 생전의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이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결을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이어가야 되겠다. 얼마 전 뵀을 적에 제가 식사 한번 모시고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이렇게 창가관에 가시게 돼서 아주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장례는 민주당과 민주평통의 공동 주관하에 오는 31일 토요일까지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조문은 30일까지 가능하고 장례 마지막인 31일에는 연결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런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를 두고 폐륜적인 음모론을 퍼뜨리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의 별세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억지로 연결시키려 하면서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건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정식 정무특보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줄줄이 달려갔다며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뜬금없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해찬과 반드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있지 않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 사람한테. 그게 참 미스테리고. 이 전 총리로부터 차기 후계자를 들으러 간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내놓습니다. 차기 후계자를 들으러 간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분이 하필이면 왜 동남아 갔을 때 그렇게 위독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이상해요. 뭔가 위독해질 어떤 사유가 생긴 거니까. 또 다른 극우 유튜브 채널에선 이 전 총리가 베트남에서 숨진 사실이 부정선거와 관련됐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 보유자는 이해찬이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숨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고도 이해찬 당시 당대표의 얼굴이 밝지 않았다는 게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180석을 확보를 했는데도 싸한 분위기였다. 특히 이해찬의 경우는 아주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게 이 전 총리라며 폄훼하더니 이해찬이가 김대중 임기 말에 전자개표기를 들어왔다. 스카이델리의 이 보도가 유명하고 중국 특사 이력을 거론하며 종북주의자라고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폐악질을 일삼은 게 바로 이해찬이고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는 이 영상들의 조회수는 50만 회에 육박하고 고인을 조롱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습니다. 원로 정치인의 죽음마저 조회수 올리기에 악용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경찰이 오늘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던 정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란 이유로 내용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괴, 납치, 장기 적출이란 단어와 함께 혐중 구호가 길거리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을 부추기고 내란 수계의 범죄 행위를 두둔하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이라는 원외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입니다. 거의 유일한 활동이 이뿐이어서 현수막 전문 정당으로 불립니다. 매달 후원금을 받아가며 수천 개씩 걸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경찰이 오늘 내일로 미래로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 공동대표와 현수막 제작 실무를 맡은 당 관계자 등의 자택이 대상이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은 지난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동 가운데 일부가 음모론과 혐오 정서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수막 제작자 측은 압수수색 직후에야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일로 미래로당과는 협력하기 어렵게 됐다며 당에 현수막 후원금을 보내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장소인 관계자 집 주소를 올리며 지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현장에 모인 극우 유튜버 등은 경찰 수사관들을 향해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문제의 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울산 동구청이 어제 전국 최초로 철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란 이유로 제재가 어렵다며 처벌에 선을 긋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를 하며 내놓은 결정문 내용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마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 자체와 같아서 비판하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식인데요. 북한의 수령론이나
나치의 주장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 등의 비판을 했다가 징계위에 넘겨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앙윤리위는 탈당 권고란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단순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기관에 해당한다. 장동혁 대표는 곧 국민의힘, 그 자체와 같기 때문에 장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당을 욕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치의 주장을 보는 듯하다. 북한 수령론과 다를 게 뭐냐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현학적인 말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쓸 수 있는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잠시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이 재점화된 건데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두고도 당내 찬반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저는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요. 예.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제명이 됐을 때 서로 패자가 되고 상처만 남는 결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는 징계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 단식의 불씨를 잇겠다는 겁니다. 회담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내에선 대표의 단식이 효과를 보려면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쌍특검 촉구 공조에 나섰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해소돼야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비판적 댓글을 남긴 이에게 맞대응하며 올린 SNS 게시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배 의원이 비판 댓글을 남긴 이의 계정에 들어가서 아이 사진을 퍼온 뒤 이 아이 사진을 소위 박제하며 비난하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줄줄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건데요. 평소 악플에 큰 문제의식을 드러내온 배 의원 스스로가 이번 일과 무관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곧장 반말 큰 소리내라고 응수합니다. 이후 4분 뒤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번 일과 무관한 누리꾼의 가족, 심지어 아이 사진을 이른바 박제한 건데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사진에 그 흔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이 올린 아이 사진에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나이 먹고 한심하다 등 배 의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인신공격 성격의 글을 올린 7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다음 해 가수 구하라 씨가 숨졌을 땐 악플은 겪어봐야만 아는 생지옥이라는 글을 올리며 악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엔 문제의 시작이 된 가만히 있어라 댓글은 악플이 아니라는 의견부터 아이 사진 박제시키고 모욕 주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MBC는 배현진 의원에게 아이 사진을 올린 게 적절했느냐, 오히려 이게 악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배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전달한 서신을 통해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과 권 이사장 해임 절차를 깊이 살피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헌법 가치에 따라 공영방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위통위는 또 권 이사장 해임 사유 10개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고 당시 해임 처분 과정을 성실히 진상조사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산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며 여러 차례 지적했었는데요. 국산 제품이 왜 비싼 걸까요? 국세청 조사 결과 한 유명업체가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1,500억대 세금까지 탈루한 정황이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입니다. 일반 중형부터 유기농 순면에 냉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가격은 36개당 14,900원, 한 개당 약 410원 하는 제품부터 비싼 건 6개에 11,100원, 한 개당 1,8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저는 좀 유기농을 위주로 사다 보니 행사를 할 때 조금 사는 편이고 사실 이게 하루에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5개, 6개는 쓰니까요. 성인 여성 10명에게 생리대 가격이 부담되는지 물었더니 10명 모두 해외 제품보다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호주에 사는데 확실히 한국에 왔을 때 한 2배 정도는 비싼 것 같고 가격이 확실히 많이 저렴했었어요. 유럽에서 물가가 비싼데 생리대는 저렴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산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40% 가까이 비싸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크단 겁니다. 기업들도 그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거 좀 그만하시고 좀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그런 것도 살 기회를 줘야죠. 다만 국내에선 고품질 제품만 잘 팔리다 보니 비싼 제품이 많고 그래서 해외 제품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에선 우리와 달리 부직포로 만든 저가 생리대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유해물질 사태가 이제 터졌었던 이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유기농, 친환경 이제 좀 그런 프리미엄 생리대를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찾는 게 많아졌고.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제품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기업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 생필품 업체가 용역비와 광고비 등 각종 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가격을 1년 만에 34%가량 인상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국세청은 이 기업이 1,500억 원대 세금도 탈루했다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로 상경진료에 가야 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의료 불균형이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이유인데요. 의대 졸업 후 지방에서 10년간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다음 달 24일 본격적인 법적 시행에 들어갑니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국립암센터 앞 주택가. 건물 모퉁이에 환자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빈방을 알리는 LED 간판을 단 차량도 눈에 띕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암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머무는 임시 숙소를 홍보하는 겁니다. 방사선은 적어도 한 걸리면은 25회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만 밥도 못 먹고 힘이 싹 다 빠져가지고 막 사람이 녹초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까지 내려올 수 없고.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앞에는 이런 환자방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 주변을 전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방에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견서만 적어주시길래 삼성병원에다 한번 전화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치료하고 수술하면 좋은데 서울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어 특히 수술을 맡을 필수 의료 전문의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집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환자도 있고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의대생에게 학비와 정착금 등을 주고 졸업 뒤 최대 10년간 의무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맡게 하는 겁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이렇게 선발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수련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는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의대 증원 문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등 의료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발표를 보기 힘들고 무조건 늘려라, 부족하다라는 주장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일본은 1972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 결과 졸업생의 약 70%는 지금도 지역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며 일자리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기회부터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학들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재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 합격한 지 1년 정도 된 초보 회계사들입니다. 회계법인에 들어가 수습 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신입 회계사를 뽑는 곳이 대폭 줄었습니다. 업계 자체가 불황인데다 AI가 신입 업무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겹쳤습니다. AI가 회계학이나 공학이나 코딩 이런 부분 그 전문 분야들을 먼저 섭렵을 해버린 거예요. AI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컴퓨터 공학과를 갓 졸업한 초보 개발자들도 갈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수준의 코딩은 이미 AI가 해버립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이었다면 최근에는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AI에 가로막혀 졸업생을 배출해도 취업의 문턱에 올릴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대학들은 이른바 AI 경력자 만들기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AI 학과 개설은 물론 기존 전공에 AI를 덧붙여 활용하는 방안을 가르치는 겁니다. 서울의 한 공대 연구실. 학생이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걷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하는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의 화두가 된 피지컬 AI를 반영한 새 교과 과정도 다음 학기 나옵니다. AI 데이터가 융합된 융합 학문 기술 중심적으로 교과 과정들이 개편이 되었고요. 생성형 AI라든가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것들은 자연대나 인문계열학과에도 AI 접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대학은 화학, 의생명,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전공이 공동으로 AI 신약 개발 수업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연계와 AI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으로 AIX 트렌드를 반영했다. 타 학과로도 AI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계속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 교육만으론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대변화를 통찰하고 적응하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 등 참사 당시 현장 소방지휘부 2명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들인데요. 출범 17개월 만에 첫 수사 의뢰에 유족들은 환영과 함께 우려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최성범 당시 용산 소방서장. 지난 2023년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전 서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커졌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상의 결과를 낳지 못했지만 사고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에 착수했다며 재판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면했던 최 전 서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격 재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 전 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지휘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다시 수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참사 당일 소방이 총지휘권을 가지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최 전 서장이 언제 꾸렸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대목입니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의 당시 무전 녹취 등을 토대로 참사 당일 밤 11시 25분이 되어서야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최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특조위는 이 같은 늑장 판단이 재난 대응의 전체 속도를 늦춘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지휘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환자 분류 같은 핵심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자에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일이 벌어졌을 정도였던 겁니다.
특조위 출범 17개월 만에 첫 수사 의뢰에 유족들은 환영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답답한 게 많았었는데 첫 수사 의뢰가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오늘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부지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쉐보레 자동차를 만드는 한국GM의 하청 노동자 120명이 작년 12월 31일 전원 해고됐습니다. 하청 노조와 원청이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측이 강화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고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견 이재인 기자가 해고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을 나눠 먹는 이들. 한국GM 하청업체로 자동차 부품 포장 등을 맡았던 우진물류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올 들어 매일 꼭두 새벽 나와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이렇게 음식을 나눕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억울하다고. 회사에 나붙은 해고 통지서, 도급 종료, 전 직원 해고라고 적힌 종이 한 장에 직원 120명은 하루아침에 내쫓겼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해고 통지를 먼저 받아본 직원도 있습니다. 집으로 보낸 거예요. 딱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 거는 거 알고 있으니까. 1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급여. 연차 사용 제한에 관행적 잔업까지. 오랜 기간 이어진 노동권 침해에 지난해 7월 이들은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던 시기. 노조 설립방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성과금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노조 설립하고 지금 돈 주고 갔으니까 안 줘. 절대 안 주니까 그래. 한국GM도 진짜 사장을 자처하며 이례적으로 하청노조와 마주했습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노동자 생기면 업체를 바꿔가지고 막 선별 고용 생기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진짜 사장 나와라, GM 나와라 해서 나왔잖아요. 하지만 한국GM은 전원 해고에 이어 하청업체마저 갈아치웠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고용승계 역시 노조 결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조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감안한 듯 한국GM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새 하청업체의 독립적 경영 판단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노조법 23조 자체가 거의 이제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일치 변경을 통한 해고, 집단 해고를 좀 막는 시급한 조치가. 회사 측의 온갖 꼼수가 난무하는 찢어진 노란 봉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여러 가족을 잃어 생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야행성인 수달이 낮에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도 이례적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얼음 구멍에서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입에 물고 나오지만 이내 뒤에 있던 수달이 가져가고 먹이를 빼앗긴 수달은 다시 찬물로 뛰어듭니다. 물고기를 차지한 수달은 앞발로 물고기를 붙잡고 입으로 뜯어먹는데 다른 수달들도 어느새 자기 물고기를 사냥해 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충북 충주시 달천. 중간중간 녹아내린 얼음 구멍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사냥터가 됐습니다. 달천의 수달은 두세 마리씩 무리지어 움직이는데 물고기를 두고 잠깐 다투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가족 관계로 추정됩니다. 수달이 3마리가 있었는데 작은 수달하고 큰 수달이 있길래 가족이 같이 무리지어서 물고기를 찾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귀여워 보였어요. 수달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인데다 주변 경계심이 많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이 얼어붙어 얼음구멍 위주로 물고기를 사냥하다 보니 빙판 위의 활동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직하기도 쉽고 얘네들이 그 얼음 위에 눈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처럼 눈이 오면 눈밭을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수달 가족이 나타난 충주는 조선시대부터 수달 가죽이 특산품일 정도로 수달이 많았던 곳이었지만
산업화와 환경 파괴로 수달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행히 6년 전부터 달천 지역에 수달이 목격되기 시작했고 여러 수달 가족이 동시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 처음에는 한 쌍이 있었는데 한 6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한 15마리에서 20마리까지 이게 번식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이곳 달천을 비롯한 남한강 일대에서 수달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충주시는 수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서식 현황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고교 야구에서 오랜만에 화려한 수비로 주목받는 유격수가 등장했습니다. 공수에서 만능 유격수를 꿈꾸는 대전고의 우주로 선수를 조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프로 진출을 꿈꾸는 고교 선수들은 1월부터 이렇게 전지훈련에 한창입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선수 중 공수주를 겸비한 유격수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안타성 타구에 몸을 날려 아웃을 잡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역동적인 송구로 마무리합니다. 2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수비로 입소문이 퍼진 이 선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학교 주장 우주로입니다. 수비라면 뭐든 자신 있지만 특히 글러브에서 공을 빠르게 빼는 동작에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리틀 때 감독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게 볼 빠르게 빼는 거였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에서 21년을 뛴 김재호를 수비의 롤모델로 삼고 김성근 전 감독은 야구 선수로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등번호도 38번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이랑 계속 공부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출신 지역은 물론 정우주와 겹치는 이름으로 이미 한화 팬들이 별명을 만들어 부를 만큼 관심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정우주랑 이름 비슷한데 한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만나진 못했지만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3할 때 타율에 4할 때 출루율을 기록하고 삼진의 2배가 넘는 사사구를 얻었던 우주로. 드래프트를 앞두고 약점인 장타력까지 키워 완성형 유격수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쓰신 책을 읽었었는데 내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뽑을 수밖에 없는 선수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공개 훈련에 가셨습니다. 컬링 최초의 금메달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어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남아있던 한파주의보는 오늘 밤 9시를 기해 한파경보로 강화되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더 많은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낮아지겠고요. 제천 영하 20도, 대관령 영하 2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데요. 뚜렷한 강수가 없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에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0도, 전주와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앞으로 사흘간 지속되겠고요. 주말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